며느리가 나를 절벽에서 밀려고 했습니다. 3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있었고, 나는 다음 희생자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낯선 존재일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10월의 어느 오후, 62세의 은퇴 교사 정민은 며느리가 선물해준 붉은 등산복 조끼를 입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등산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가파른 산길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조끼는 유독 눈에 띄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두툼한 소재에 어깨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반사 라인, 그리고 지퍼 부분에 새겨진 특별한 패턴까지. 며느리 유리가 인터넷에서 할인가에 구했다고 했지만 정민의 눈에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등산복이었습니다. 한적한 산길을 30분 정도 걸으며 정민은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색색으로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간간이 들리는 새소리가 도시의 소음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큰 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가까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역력했고 눈빛은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을 목격한 사람의 것 같았습니다. 남성은 정민의 조끼를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며 펼쳐진 그것은 실종자 전단지였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전단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정민과 비슷한 60대, 전후의 연령이었고 놀랍게도 사진 속 모든 사람들이 정민이 지금 입고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반사 라인 위치, 지퍼의 독특한 패턴, 심지어 주머니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이 산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4번째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종자의 마지막 목격 장소가 이 지리산 근처였다고 말입니다. 정민의 손이 자연스럽게 떨렸습니다. 전단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것 같았지만 조끼만큼은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같은 옷을 배포한 듯한 섬뜩한 일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갑자기 입고 있던 조끼가 답답하게 느껴졌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야 할 등산복이 왜 이렇게 숨막히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성은 정민의 팔을 급하게 붙잡으며 당장 그 옷을 벗고 산에서 내려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거칠고 뜨거운 손에서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정민이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엽을 밟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너늘이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있었지만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유리의 시선이 정민과 낯선 남성을 번갈아 보는 순간 정민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가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남성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나무들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유리와의 짧은 대화에서 정민은 평상시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고 그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정민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까 본 전단지의 흑백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그리고 모두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목을 감싼 조끼 깃을 잡아당겼지만 오히려 더 답답함만 느껴졌습니다. 유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홀로 산속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엄습했습니다. 정민은 물병을 들여다 말고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그 남성이 자신의 팔을 붙잡았던 부분에 아직도 거칠고 뜨거웠던 그 손의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산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험해졌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나무집들이 사정없이 흩날렸고 새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산속의 분위기마저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유리는 계속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등에 맨 배낭이 걸음에 맞춰 규칙적으로 흔들렸는데 정민의 눈은 자꾸만 그 배낭 안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물과 간식만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1시간 정도 더 걸었을 때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한쪽으로는 깊은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도 때문에 숨이 가빠져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리는 별다른 말 없이 기다려 주었지만 그 침묵이 왜인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이르렀을 때 정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발밑으로는 수십 미터 아래 바위들이 보였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큰일 날 것 같은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유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정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처럼 보였지만 그 손에 담긴 힘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절벽 쪽이었습니다. 정민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밀고 있다는 것을 3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 정민의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입고 있던 붉은 조끼를 급하게 벗어던졌습니다. 조끼는 바람에 휘날리며 빙글빙글 돌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유리를 밀어내고 뒤로 물러선 정민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고 입안에는 쓴맛이 돌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절벽에서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숲속의 굵은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껍질의 거친 감촉이 등에 닿았고 송진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 산길 아래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 때문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정민에게는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소음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조직적이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전문가들 같았습니다. 들것 위에는 의식을 잃은 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정민이 밀어낸 후 절벽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 위에는 정민이 던진 붉은 조끼가 대충 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남성 중 한 명이 유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살아있다고,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생존했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듯 했습니다. 정민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그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예정된 각본을 따르는 것처럼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이어 한 명이 지시를 내리자 다른 사람이 근처 덤불 뒤에서 커다란 검은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용 캐리어와 비슷해 보였지만 더 견고해 보였고 여러 개의 특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리를 조심스럽게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산길을 따라 차분하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캐리어가 울퉁불퉁한 산길에서 덜컹거리며 끌려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산속은 다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정민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나무 뒤에서 나오지 못했던 정민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방금 목격한 모든 것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 그 며느리가 정체불명의 조직에 의해 끌려갔다는 것도 모두가 악몽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면서 정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붉은 조끼에는 정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일까요? 집에 도착한 정민은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까지의 일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서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에 밴 송진 냄새와 손에 남은 나무 껍질의 거친 감촉이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통화 중 신호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유리에 대해 묻자 아침에 정민과 등산 간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던 정민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등산복 실종 사건,
지리산 실종자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관련 뉴스 기사들이 여러 개 검색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정민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에서 연이은 실종 사건,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지리산 일대에서 4명의 등산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디자인의 등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계속해서 실종자들이 모두 60대 전후의 연령대였으며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등산을 가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공통점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며 공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5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산에서 그 남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재빨리 조끼를 벗어던지지 못했다면 지금쯤 자신도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모두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등산복을 선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등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산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실종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등산을 갔지만 동행자들은 하나같이 길을 잃었다거나 갑자기 사라졌다고 진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동행자들이 실종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민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도 바로 그런 동행자 중 하나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3년 전 갑자기 나타나서 준호와 결혼한 유리,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등산복을 선물하며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던 유리의 행동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리의 차가운 목소리, 절벽 가장자리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유리를 끌고 가던 장면까지.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분명 거대한 조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접근하고 실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제 산에서 만났던 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진지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박현수라고 소개하며 사설 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그를 고용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사설 탐정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정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정민과 유리가 함께 걷는 모습, 조끼를 입은 정민의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미리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리가 평소에도 정민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수는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현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실종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등산을 갔고 그 동행자들이 모두 공범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현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유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최유리라는 이름으로는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 이전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생 기록, 학력, 경력 등 모든 것이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유리가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의 가족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현수는 3년 전 유리와 준호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민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준호가 갑자기 유리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유리는 부모가 없다고 했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준호가 서둘러 결혼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리가 의도적으로 준호에게 접근했고 정민의 가족이 되어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들 준호의 안전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유리가 조직의 일원이라면 준호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급하게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했지만 당분간은 유리와 떨어져 있으라는 말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가방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결과 이 조직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접근하고 신뢰를 쌓은 후산으로 유인한다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실종자들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사라지는지였습니다. 현수도 아직 그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민이 목격한 장면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은 캐리어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유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현수는 지도를 펼치며 어제 정민이 목격한 장소에서 그들이 움직인 방향을 추정해 보았습니다. 지리산에는 여러 등산로와 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캐리어를 끌고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임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민이 목격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임도를 찾아보니 산 깊숙한 곳에 한적한 길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내일 함께 그곳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실종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3년간 자신의 가족을 속이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다시 한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유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유리가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변화된 행동들까지 생각해 보니 유리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 외에는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의 없었고 가족 행사에서도 항상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만 했습니다. 또한 유리는 정민의 일상을 유독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관심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감시에 가까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유리가 자주 외출을 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쇼핑을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돌아올 때마다 딱히 쇼핑한 물건이 있거나 친구와 만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등산복을 사온 날이었습니다. 유리가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등산복의 출처에 대해 물었을 때 잠시 머뭇거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터넷에서 할인가에 샀다고 했지만 그렇게 특별한 디자인의 등산복을 할인가에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정민은 유리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단서를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옷장과 서랍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다이어리 같았지만 안에는 이상한 기호들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무언가를 기록한 것 같았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민의 이름과 함께 신체 정보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키, 몸무게, 혈액형, 그리고 최근 건강검진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의료 차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리가 정말로 자신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기록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정민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발견한 수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는 그 수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사진을 찍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한 시간에 현수가 정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등산용 배낭과 여러 장비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비상용 통신 장비까지 갖춘 상태였습니다. 현수는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정민이 목격한 장소로 가서 그들이 이동한 경로를 추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현수의 지시를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현수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리산 외에도 다른 산들에서도 비슷한 실종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어제 정민이 목격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낮에 보니 더욱 선명하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정민이 던진 붉은 조끼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바닥에 남은 발자국과 캐리어가 끌린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흔적들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과 무거운 물건을 끌고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울창한 숲과 험한 산길을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앞에 이상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산 중턱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관리사무소나 대피소 같아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출입문에는 여러 개의 튼튼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수가 건물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최근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앞에 땅이 다져져 있었고 바닥에는 캐리어 바퀴 자국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구가 있었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지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는 위장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현수는 손전등을 꺼내며 지하 시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가 그들의 본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정민은 불안했지만 실종자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봐야 한다는 현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고 아래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복도가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곳곳에서 기계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니 여러 개의 방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본 정민은 경악했습니다. 방 안에는 병원 침대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몸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수액 주입기, 인공호흡기까지 마치 중환자실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들은 모두 정민과 비슷한 연령대로 보였습니다. 현수가 정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종자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이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벽면 전체에 수많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감시 시스템의 중앙 통제실 같았습니다. 모니터들을 자세히 보니 여러 집의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화면에는 정민의 집 거실이 비춰지고 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리가 그곳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소형 카메라로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민은 자신의 집이 그동안 감시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마치 의료 실험실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 장비들과 약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벽에는 사람들의 신체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된 차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트들을 살펴보니 이름, 나이, 혈액형, 건강 상태, 장기 기능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차트 옆에는 적합, 부적합, 대기, 완료 등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유리가 수첩에 기록했던 것과 동일한 정보들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상태란에는 최적 후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어서 오늘 실행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수가 정민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장기 매매, 조직의 은밀한 작업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납치한 후 그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는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네 번째 방에서 두 사람은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몸에는
여러 약물이 주입되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유리는 정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이 다가가자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을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민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망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직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했고 만약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동생과 자신까지 위험하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절벽에서의 일도 정말로 정민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실패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직에 발각되어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유리에게 이 조직의 정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리는 자신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은 말단 역할만 담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곳 말고도 다른 곳에 더 큰 시설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급히 손짓하며 숨어야 한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입구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산에서 유리를 데려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정민과 현수를 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누군가 뒤를 캐고 있었군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는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네요. 현수가 재빨리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며 정민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순간적인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현수가 미리 파악해둔 비상출구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온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현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소형 카메라로 지하 시설의 모습을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과 함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하 시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오직 침대들과 의료 장비의 자국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은 매우 빠르게 철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민과 현수가 탈출한 후 즉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촬영한 영상과 정민의 증언 덕분에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전국적인 수사를 통해 이와 비슷한 조직들이 여러 곳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정민이 발견한 곳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조직적 범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장기 매매 조직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각 지역마다 은밀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접근했고 가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한 요원들을 통해 신뢰를 쌓은 후 납치했습니다. 조직의 운영 방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먼저 목표 인물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요원을 배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접근했습니다. 유리처럼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친구나 이웃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표 인물이 충분히 신뢰하게 되면 특별히 제작된 표식이 있는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 붉은 조끼처럼 말입니다. 이 옷은 산에서 조직원들이 목표 인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였습니다. 실종 작업은 항상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목표 인물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된 시설로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행자는 사고사나 실종으로 위장하여 혐의를 벗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경우처럼 계획이 실패하면 조직은 즉시 철수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러 개의 백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다행히 구조되었지만 조직에 협력한 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동생의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했다는 점과 마지막에 정민을 구하려 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3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유리가 정민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민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망설였고 결국 실패한 것처럼 연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민은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유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고 무엇보다 마지막에는 자신을 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정민은 현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현수는 이런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이웃과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죠. 정민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찾았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와 함께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센터를 만들고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민과 현수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안전지킴이 센터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종사건 상담, 예방 교육, 그리고 의심스러운 상황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센터를 찾는 사람들은 다양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 분들, 이상한 접근을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까지. 정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현수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절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 값비싼 선물을 받을 때는 의심해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유지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민은 교육 현장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낯선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센터 운영 1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민과 현수의 활동을 통해 비슷한 범죄 시도가 여러 건 미연에 방지되었고 실종된 가족을 찾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만난 새로운 이웃이 자꾸 집에 방문하려 하고 비싼 건강식품을 선물하려 한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민과 현수가 조사해본 결과 그 이웃은 실제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갑자기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찾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수사해본 결과 그 여자친구는 가짜 신분이었고 아버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과 협력하여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센터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민과 현수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유리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유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유리는 정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민은 지리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센터 회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안전한 등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산 정상에서 정민은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위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그 위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3년 전 나를 죽이려 했던 며느리는 이제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이 되었다. 나를 구해준 낯선 남성은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현재 안전지킴이 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비슷한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용기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고 의심스러운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끔찍한 범죄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관심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지키며 살 것인가의 선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평범한 일상 속에도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용기가 모여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갑자기 친절해진 사람이 있다면,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된다면, 혹은 이상한 제안을 받는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작은 의심과 조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현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심지어 유리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